같은 국밥집, 같은 메뉴, 같은 가격. 그런데 한 집엔 줄이 서고 다른 한 집은 텅 비었습니다. 비밀은 식당 안쪽 작은 문 뒤에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남자들은 모두 풀린 얼굴로 나왔고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 1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대체 그 방에선 무슨 일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골목의 눈빛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박중호 30해 넘게 국밥집을 지켜온 사내는 창문을 닫다 건너편 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 같았다. 넥타이를 맨 이도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이도 있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다. 젊은 청년부터 머리가 희끗한 중년까지. 하지만 그들의 표정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간절함. 무언가를 기다리는, 아니 무언가를 갈구하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식당 안쪽의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얼굴이 풀린 채 다시 걸어 나왔다.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 달랐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했다. 하지만 그 멍한 표정 속에는 음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이상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한 사람처럼. 주모는 혼잣말했다. 저게 국밥 한 그릇에 나올 얼굴인가. 그의 손에서 행주가 멈췄다. 창문은 반쯤만 닫힌 채로 남았다. 건너편 식당의 이름은 안식당이었다. 한자로 쓰면 평안할 안에 밥시계 집당. 평범한 이름이었다. 중호의 가게 박서방국밥만큼이나 투박하고 소박한 간판이었다. 하지만 건너편에서 풍겨오는 공기는 분명 먹는 냄새만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숨 깊은 곳을 간지리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음식 냄새와 섞여 골목을 타고 흘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주모는 며칠 동안 관찰했다. 아침 10시 첫 손님이 들어간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나올 때는 넥타이가 헐거워져 있다. 점심 12시 줄이 길어진다. 5명, 7명, 때로는 10명까지. 하지만 그들은 소란스럽지 않다. 조용히 마치 비밀의식에 참여하듯 차례를 기다린다. 저녁 6시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른다.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줄을 빠져나오는 남자들 사이에서 주모는 작은 떨림을 보았다. 헐겁게 오래 묶인 넥타이, 어디선가 방금 떼어낸 듯 붉어진 귀끝, 가볍게 떨리는 손등. 그리고 무엇보다 입가에 머무는 미묘한 미소.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덧없는 미소. 저긴 뭔가 있다. 주모는 자신의 가게로 눈을 돌렸다. 텅 빈 테이블들, 식어가는 국물, 주문이 뜸한 오후의 정적. 그는 30해를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우리고 팔을 썰고 손님을 맞이했다.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단골들은 여기만큼 진한 국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너편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모의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다. 같은 메뉴였다. 돼지국밥, 순대국밥, 내장탕. 가격도 비슷했다. 위치도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건너편으로 가는가? 그날 이후 주모의 시선은 늘 건너편 문에서 멈췄다. 2부. 말이 사라진 식당. 며칠 뒤 주모는 결심했다. 직접 가보기로.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시각. 주모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다. 길을 건너 안식당 문을 밀었다. 똑똑.
문풍경 소리가 작고 낮게 울렸다.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조명이 약한 탓이었다. 몇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손님은 4명뿐이었다. 모두 남자였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국밥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곳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누군가의 헛기침도 없었다. 밥 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것뿐이었다. 마치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금기인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벽 한쪽에 붙어 있는 작은 문만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중호의 시선을 끌었다. 그 문은 낡았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다. 표식도 없었고 번호도 없었다. 화장실 문 같기도 했고 창고 문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달랐다. 무겁고 촉촉하고 뜨거웠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네요. 중호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남자였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청년. 어디서 본 얼굴이었다. 자넨 성우? 네. 기억하시는군요. 성우 3년 전 중호의 가게에 면접을 보러 왔던 청년이었다. 당시 중호는 그를 떨어뜨렸다. 표정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국밥집에는 묵직한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일하나? 네.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맛 때문에 오신 건 아니시죠? 솔직히 그래. 성우는 짧게 웃고 조용히 벽 쪽을 가리켰다. 전문 말씀이시죠? 중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죠. 물어보는 순간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규칙입니다. 궁금하면 직접 경험하세요. 하지만 물으면 안 됩니다. 성우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서명하세요. 중호는 종이를 받았다. 글씨는 작고 빽빽했다. 하지만 핵심은 한 문장이었다. 본인은 이 공간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금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10억? 중호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어긴 분이 한 명 계셨죠. 지금 분할 납부 중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장님,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밥만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중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국밥만 먹고 가겠네. 현명한 선택입니다. 3부 10억의 서약서. 며칠이 지났지만 중호는 그 계약서를 잊을 수 없었다. 10억? 대체 그 문 안에 뭐가 있기에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입을 막는가?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이 중호의 가게에 찾아왔다. 김 과장. 근처 회사에 다니는 40 중반의 남자였다. 10년 넘게 이 가게를 찾았지만 최근 들어 발길이 뜸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요새 어디 다녀왔습니까? 김 과장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뜨고 조용히 말했다. 건너편이요. 중호의 손이 멈췄다.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 과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후회 같기도 했고, 그리움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다. 말하면 10억 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트라도. 김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사장님도 저기 궁금하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죠.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느낌 정도는 전할 수 있으니까. 김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거긴 사람의 속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말로는 안 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풀립니다. 주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걸 말하면 10억이죠. 김 과장은 국밥을 다 비우고 일어섰다. 가게를 떠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장님, 사람이 평생 말 못한 걸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계약 때문에 말 못하지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김 과장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다. 주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말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리고 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가? 그 말은 설명 같지 않았다. 더 큰 미궁으로 들어가는 문 같았다. 사부, 가족의 그림자. 며칠 뒤 뜻밖의 단서가 찾아왔다. 잘못 배달된 택배 상자 하나가 건너편 대신 주모의 가게로 들어왔다. 배달원은 부랴부랴 상자를 회수하려 했지만 주모는 잠시 상자를 살폈다. 수신인 안식당 김소희, 발신인 서울 강남구. 상자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손글씨였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준비해 둘게요. 6시 손님부터 제가 맡을게요. 소희. 주모는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 식당은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리를 하고, 어떤 이는 손님을 받고, 어떤 이는 저 문 안의 공기를 정리하고, 어떤 이는 손님들이 감춘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그 역할의 방식은 행위인지, 숨결인지, 어떤 접촉인지, 혹은 단순한 존재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 가족은 사람이 평생 감춰온 허기를 기막히게 알아채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날 밤 주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이 함께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딸, 그리고 아마도 아들도 함께. 그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 일을 하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오부. 실수로 열린 문. 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밤이었다. 주모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들었다. 그 비밀스러운 문이 갑자기 열렸다. 여자 한 명이 급히 뛰어나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성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깊고 불규칙했다. 옷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중년 남자가 나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옷깃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안 하던 말을 몇 번이며 삼키는 표정이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주춤하며 멈췄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 반복이 몇 번 이어졌다. 그들 뒤로 식당 사장이 걸어 나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중년 손님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약속을 어기셨군요.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규칙을 어겼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신 순간 계약 위반입니다. 사장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약속의 무게가 있습니다. 10억 원의 청구서입니다. 남자는 봉투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입술을 깨물고 두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엔 아직 방 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가 막지 못했어요. 사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소희야, 내 잘못이 아니다. 손님이 규칙을 어긴 거야. 소희. 택배 상자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중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 장면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렬했다. 남자는 결국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고 사장은 문을 잠갔다. 중호는 그때 깨달았다. 저 방에서는 육체를 거래하지 않는다. 감정을 건드린다. 그것도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육부, 허기를 다루는 사람들. 다음 날 중호는 성우를 다시 찾아갔다. 어젯밤 일 봤네. 성우는 놀라지 않았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셨군요. 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겁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0억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장님,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허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금지한 것, 도덕이 막은 것, 법이 처벌하는 것. 하지만 그 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기를 다룹니다.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잠시 숨쉬게 해주는 겁니다. 중호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건강한 방법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장님, 건너편 식당이 파는 것은 쾌락도 위로도 아닙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사람이 금기를 앞에 두었을 때 드러나는 본 모습입니다. 숨이 흔들리고 눈빛이 풀리고 손끝이 떨리는 순간의 사람. 그 모습을 받아내는 기술. 그것이 그 방의 정체입니다. 중호는 침묵했다. 사람들은 국밥이 아니라 금기의 문을 먹으러 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은 조금 작아지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위험해집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사장님,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사장님도 압니다. 그럼 왜 계속합니까? 멈출 수 없어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미 이 문을 지나갔으니까요. 7부. 숨 놓는 자리. 중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건너편과 싸울 것인가? 같은 방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을 만들 것인가? 그는 세 번째를 선택했다. 어느 날 중호는 가게 한쪽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두었다. 다른 테이블과 달리 그곳엔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 테이블 위엔 작은 문장 하나가 적힌 팻말을 세웠다. 밥과 함께 마음도 놓고 가십시오. 첫 손님은 우편 배달원이었다. 사장님, 저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배달원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국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입원하셨습니다. 중호는 국자를 든 채 멈췄다.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폐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셨는데 이제 숨쉬기도 힘드시대요. 배달원은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짜증만 냈어요. 담배 끊으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정말 숨을 못 쉬시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배달원은 한참을 말했다. 국밥은 식어갔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말씀드려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다.
다음 손님은 인쇄소 사장이었다. 사장님, 저도 저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그러십시오. 사실은 빚이 많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요.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요. 아내는 제가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은 배달 기사. 사장님, 저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은 동네 어른. 사장님, 저 아내가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짐을 싸더니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은 말 한 줄씩 놓고 갔다. 주모는 그 말들을 국물 끓이듯 마음에 품었다. 위로하지 않았다. 조언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함께 한숨을 쉬며 그날 이후로 국물 맛이 더 깊어졌다는 사람이 많았다. 8부 닫힌 문과 열린 숨.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건너편 안식당에 경찰차가 섰다. 주모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사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소희도 성우도 함께였다. 다음 날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불법 영업식당 적발 성매매 의혹. 주모는 신문을 접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법은 그들을 잡아갔다. 일주일 후 안식당은 문을 닫았다. 한 달 후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쉼터. 주모는 길을 건너 그곳을 찾아갔다. 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어두운 조명은 사라지고 밝은 자연광이 들어왔다. 그리고 저 작은 문도 사라져 있었다. 사장님, 성우였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출소하셨습니까? 네.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곧 나오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우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그는 주모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가게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허기를 금기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걸.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사람을 결정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문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만들 겁니다. 며칠 후 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비밀의 방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들이 있었다. 주모는 가끔 그곳을 찾았다. 성우와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천천히 찾아옵니다. 저희를 믿어주는 분들이요. 소희 씨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대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람을 돕고 싶다고. 주모는 미소 지었다. 에필로그, 또 다른 문.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주모는 가게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다. 건너편 쉼터에도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골목엔 빗소리만 가득했다. 주모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숨을 내쉰다. 골목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문. 그 문으로 천천히 빛이 번져나왔다. 주모는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문이 있다. 하나는 허기를 금기로 채우는 문. 다른 하나는 허기를 숨으로 풀어주는 문.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골목 전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그 빗소리 속에서 누군가는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